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발표를 맡은 EY 한영 M&A 솔루션 그룹의 이상범 파트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2026년 M&A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나오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별개로 한번 AI한테 한번 2026년 M&A 시장 전망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좀 놀랍게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제가 M&A 시장의 좀 양극화 현상이었는데 AI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좀 놀라기도 하고 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설명드릴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초반에 좀 최근 5개년 동안에 국내 M&A 거래 추이하고 주요 딜들이 어떤 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나서 이제 25년 시장을 좀 돌아보면서 25년 M&A 시장을 좀 돌아본 후에 그걸 바탕으로 내년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시장에서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주로 좀 전망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섹터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펀드레이징 시장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시장 전망 중에서 내년 M&A 시장의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21년부터 최근 이제 25년 3Q까지의 분기 단위로 이제 M&A 건수하고 이제 거래 규모를 좀 나타낸 표고요. 이 표를 잘 보시면은 코로나 직후였던 21년이 이제 M&A 건수도 좀 많았고 분기별로 거래 규모도 꽤 이제 크게 형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2년, 23년, 24년으로 넘으면서 M&A 건수나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보시면 굉장히 좀 거래 건수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가 25년 상반기까지도 조금 추세가 좋지는 않았지만 25년 3Q가 과거 4년 동안 대비해가지고는 M&A 거래 건수도 그렇고 M&A 거래 규모도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M&A 시장이 조금 회복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들을 탑10 거래들을 좀 분석을 해놓은 거고요. 보시면은 21년도에 탑10 거래의 총 합계가 한 29조 원 정도 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3년으로 좀 넘으면서 탑10 거래의 건당 이제 평균 거래 규모도 조금 줄어들었었고, 이게 다시 25년에는 조금 증가하는 추세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직후였던 21년에는 아무래도 좀 비대면 관련한 투자가 좀 많았었다 보니까 뭐 우아한 형제들이라든지 이베이 코리아, 뭐 야놀자, 하이퍼커넥트 같은 이제 플랫폼 관련한 M&A들이 좀 줄을 잃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24년 이후로 좀 넘어오면서부터는 경기 불확실성이 좀 증대되면서 아무래도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창출이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성 M&A 투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이제 부분별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세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25년 시장의 섹터별로,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 그리고 펀드레이징 측면에서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섹터 측면에서는 인프라성 딜들, 그리고 뷰티 관련한 딜들,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한 테크 회사들에 대한 M&A가 주도했던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섹터가 거래 건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M&A 시장에서 60% 이상을 차지했던 한 해였고요. 거래 금액 측면에서도 거의 60%에 가까운 이 세 섹터가 M&A 시장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한 해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정 섹터로 좀 M&A가 쏠림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뷰티라든지 반도체 같은 투자자들이 이제 선호하는 영역에 있어가지고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멀티플이 많이 증가를 해서 시장 평균 멀티플이 약 11.5배, EV/EBITDA 기준으로 11.5배 정도였었는데
뷰티하고 반도체 쪽만 본다고 하면 거의 15배 가까운 이제 배수가 형성이 되면서 섹터별로 이제 밸류에이션의 멀티플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펀드레이징 시장 쪽에서는 국내 PF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이제 들여다보게 됐을 때는 1,000억 원 미만의 이제 소형 펀드들의 비중이 좀 감소하고 각 펀드들의 이제 대형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소형 펀드하고 대형 펀드 간의 격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는 시장 현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별로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 왼쪽에 보시는 표는 이제 24년 대비해서 25년에 섹터별로 이제 거래 건수, M&A 거래 건수하고 거래 금액이 좀 어떤 비중 차이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본 부분인데요. 거래 건수 기준으로는 큰 변동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래 금액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중간쯤에 이제 그 에너지 인프라 쪽 관련한 딜들이 24년에는 거래 금액 비중이 한 20%다가 25년에는 26.6%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대기업들이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인프라성 딜들이라든지 에너지 관련한 회사들이 이제 매각을 하면서 딜들이 활발하게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비재 쪽에서도 좀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소비재 쪽에서의 증가 부분은 K-뷰티 관련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이제 K-뷰티 열풍이 불면서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하고 좀 연계되어 있는 뭐 스킨 부스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뷰티 디바이스 관련한 업종들도 M&A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 소비재 관련한 회사들에 대한 거래 비중이 많이 높아졌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크 쪽 관련한 M&A들도 굉장히 건수도 많았고요. 이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AI에 관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AI 또는 반도체 관련한 M&A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거래 금액도 비중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좀 살펴봤을 때 그러면 26년은 좀 어떻게 될까를 예측을 해보면 아무래도 에너지 인프라성 딜들은 꾸준히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좀 불확실할 때는 어쨌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M&A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6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에너지 인프라성 관련한 딜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뷰티 영역에서도 올해 이제 뭐 구다이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화장품 회사들이 볼트온 전략으로 M&A를 많이 진행하기도 했지만 그 기타 외에도 그 K-뷰티 밸류체인 안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딜들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밸류체인 내에서 이제 화장품 또는 뷰티 관련한 M&A들도 내년에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또 AI 수요도 요새 이제 뭐 고점에 대한 논란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한 1, 2년 동안은 반도체 쪽으로의 밸류체인 안에서의 M&A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좀 인기가 많이 있었던 섹터들이 내년에도 좀 인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양극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2차 전지 쪽 관련한 투자들은 몇 년 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이루어지다가 캐즘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이제 좀 투자들이 이제 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 회복세에 따라서 이제 좀 좌우가 되겠지만 단기간에 굉장히 좀 딜이 많아지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섹터 측면 말고 이제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트레이딩 멀티플 기준으로 EV/EBITDA 배수를 한번 비교해 본 건데요.
시장 전반적으로도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배수가 한 11배 정도에서 24년에 25년에는 한 13배 정도로 이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대비해서 이제 뷰티 섹터라든지 또는 반도체 sek터는 실제로 24년에 뷰티 섹터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에서 15배, 반도체도 12배에서 15배 정도로 시장 평균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트랜잭션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뷰티하고 반도체가 그 기타 이제 그 멀티플들에 대비해가지고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인기가 있는 섹터와 인기가 좀 적은 섹터의 밸류에이션 갭 차이도 이제 점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이 M&A 시장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올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가 한 66%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업종별로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많았었던 뭐 원자력 쪽이라든지 뭐 전력 인프라 쪽, 뭐 로봇 관련한 이런 기계 쪽 관련한 섹터의 상승률은 한 180% 정도로 굉장히 높았지만 인기가 없는 섹터들은 뭐 10% 내외 정도의 성장에 그치면서 주식시장 내에서도 업종별로 굉장히 섹터별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멀티플 차이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 M&A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시장은 이런 섹터 차원에서 밸류에이션 갭이 좀 커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펀드레이징 시장에 대한 양극화 현상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표에서 보시면 이제 2010년부터 금감원이 올해 이제 발표했었던 자료까지 해서 24년까지의 국내 이제 펀드의 개수 그리고 약정 총액 기준으로 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약정액 기준으로는 24년 말 기준으로 한 154조 원 정도로 국내 펀드 시장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직후였던 이제 2020년 이후에 21년에 이제 펀드 수와 운용사 수가 급격히 좀 늘어난 이후에 22년부터 24년까지는 펀드의 수나 운용사 수는 약간 증가 추세가 좀 둔화되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펀드의 규모 자체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한 운용사당 그리고 한 펀드당 운용하는 규모가 이제 커지면서 펀드들의 이제 대형화 현상이 점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수치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왼쪽에 이제 보시는 표는 21년 대비해서 24년에 국내에서 이제 PF가 얼마나 많이 결성이 됐었고 몇 개의 이제 펀드들이 이제 규모별로 좀 결성이 됐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21년도에는 1년 동안 한 320개 정도의 펀드가 이제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1,000억 원 미만의 아마도 좀 프로젝트성의 소형 펀드들이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320개 신설 펀드들 중에 1,000억 원 미만의 이제 펀드가 차지했던 비중이 255개로 거의 한 시장의 80% 정도가 소형 펀드들이었습니다. 근데 24년으로 넘어오면서 전체 펀드의 설립 개수도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1,000억 원 미만의 소형 펀드들의 개수가 21년 255개에서 120개로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신설 펀드들 중에서 소형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서 한 69% 정도로 10% 정도 감소를 했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대형 블라인드 펀드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조금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최근 기준으로 이제 PF 운용사 개수가 이제 한 437개 정도로 400개를 이제 넘어섰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규모별로 이제 그 운용 규모가 1조 원 이상인 펀드들을 이제 대형 그 운용사라고 봤을 때 1조 원 이상의 대형 운용사가 한 40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전체 운용사 수 중에서 실제 대형 운용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10% 미만이겠지만 이 펀드들이 전체 펀드 시장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 약정 총액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21년에는 이제 대형 펀드들이 한 5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비중이 24년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커져서 66%까지 증가를 했고 이러한 추세가 이제 25년, 26년에도 계속 이어졌을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출자자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대형 운용사를 선호하는 몇 가지 좀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출자 심사 기준상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대형 운용사들이 운용 경험도 많이 있고 또 이런 성과가 이제 검증된 하우스들이 많아지면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대형 운용사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점점 조성이 되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이제 그 해외 LP들 위주로 펀딩을 하던 일부 대형 펀드들도 글로벌 자금 시장이 이제 좀 불확실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대형 펀드들의 비중이 국내에서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시장 불확실성이 이제 증대가 되면서 LP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리스크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신생이나 이제 소형 소형 하우스의 프로젝트 펀드보다는 대형 운용사의 블라인드 펀드 출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펀드레이징 측면에서도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 M&A 시장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섹터, 밸류에이션, 펀드레이징 측면 외에 내년 시장의 M&A 키워드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제가 좀 예측을 하는 거는 크로스보더 딜이 증가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 고환율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국내 경기에는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역으로 이제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바운드 M&A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니즈들에 대한 수요를 저희 같은 자문사에 많이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고요. 이와 반면에 이제 국내 대기업들도 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이제 선도 기업들 M&A를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26년 시장에는 아마 크로스보더 딜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컨더리 딜 그리고 컨티뉴에이션 펀드가 많이 증가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형 펀드들이 투자한 바이아웃 포트폴리오들이 이제 매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진입을 했고요. 이런 포트폴리오들을 인수할 수 있는 이제 중견 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이 아직까지는 M&A 할 수 있는 여력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펀드 간의 이제 거래인 세컨더리 딜이라든지 아니면은 좋은 펀드를 다시 한번 더 그 운용사가 담아가는 컨티뉴에이션 펀드도 내년에는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피보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SI들이 M&A를 했던 목적이 이제 기존의 사업과의 어떤 시너지 창출을 위한 M&A들이 좀 많았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기존 사업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사업을 피보팅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올해도 뭐 태광그룹이 이제 애경산업 인수를 추진한다든지, 뭐 두산이 신규로 이제 반도체 관련한 회사들을 인수한다든지 이런 사업 전환 관점에서 M&A들을 많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내년에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했던 발표를 마치고요. 장기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